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안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특수부대 한 5,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분의 1, 500명 정도가 독일에 있는 미군 훈련장에 급하게 지금 가서 한 달 일정으로 모종의 특수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왜 이 시기에 이런 훈련을 하게 되는지, 타겟은 뭔지 한번 분석해 보겠고요. 자, 독일이 이 나토 대규모 훈련 1월 달에 있는데 여기에 독일 자랑하는 최신형 보병 전투장갑차 푸마를 한 개 대대분을 출전시키려고 했는데 그 대대 분량의 장갑차가 전부 다 퍼져버렸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떤 일인지, 독일 기계공업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아틀랜틱2 스탠다드 6 해상 초계기 개량한 그 기체를 인수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이 F-22 전투기용 스텔스 외부 연료 탱크를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놀라운 소식까지 5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프랑스가 독일에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아틀랜틱2 스탠다드 6 해상 초계기 초도분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아틀랜틱2를 개량한 모델인데 독일의 해상 초계기 공동개발 사업 이탈로 프랑스군은 당분간 이 구형 플랫폼을 주력 해상 초계기로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투아니아가 프랑스제 세자르 자주포 18문을 1억 5천만 유로에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동 사격도 되지 않는 오픈 포탑형 차륜형 자주포를 한 문에 11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구매하는 셈인데 고작 18문을 납품하는데 앞으로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란판 S-400이라고 주장하는 바바르 373 시스템을 운영 중인 이란이 아무래도 자국산 방공 시스템을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와 최근 대규모 무기 거래를 준비하면서 러시아 측에 S-400 방공 시스템 판매를 요청했으며 미국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튀르키예판 MQ-9 리퍼로 알려진 앙카 중고도 무인기 도입을 결정한 말레이시아가 최근 인수 요원들을 보내 튀르키예에서 무인기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에서 ATR-72MP 해상 초계기 2대를 구매해 앙카 무인기 세대와 해상 초계 전력을 구성할 예정인데요. 해상 초계 전력의 무인화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최근 상황, 우리 군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F-22의 항속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해 F-22 전용 스텔스 외부 연료 탱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RCS를 크게 증가시키는 기존 연료 탱크 대신 스텔스기 전용의 외부 연료 탱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향후 F-35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독일하고 프랑스가 해상 초계기 공동개발 사업을 했었죠. 그런데 이거 밥그릇 싸움 하다가 조금 늘어나니까, 사업기가 늘어나니까 독일이 안 되겠다. 우리 그 중간 해상 초계 전력이 없으니까 미국의 P8 포세이돈 이거 좀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아니 잠깐, 야 뭘 포세이돈을 사니? 그거 말고 우리 거 이거 아틀란틱2 있잖아, 요거 중고 개량해서 줄 테니까 우리 거 사서 써. 우리는 지금 공동개발국이잖아. 이러니까 독일이 돌았냐? 그걸 왜 사냐 지금? P3C하고 비슷한 연배인데 이걸 내가 왜 사냐? 나는 과도기 전력으로 포세이돈 살 거야 하고 포세이돈 사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업 쪽내버렸는데, 그래서 결국 프랑스는 독일에게 야 니들 이거 사 했던 거 그걸 이제 자기네들이 개량해서 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 초계기 사업 쪽 놔버리고, 하여튼 프랑스하고 끼면 뭐 안 돼요. 쪽 놔버리고 프랑스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상당 기간 동안 P3C하고 비슷한 연배 또는 컨셉의 이 해상 초계기를 계속 쓰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프랑스제 세자르 자주포 보시다시피 그냥 뭐 오픈탑형이죠. 사람들이 운영 요원들이 밖에 나와서 사격을 해야 되니까 저거의 대포병 사격 파편탄 떨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런 걸 18문 사는데 한 문당 110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아니 리투아니아 K9 몰라요? 아니 그 리투아니아 바로 위에 있는 에스토니아는 우리 K9 샀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세자르 이런 걸 110억 원이나 주고 사는지. 그 돈이면 우리 K9 자주포 사고 그리고 여유 포탄도 좀 받고 그리고 운 좋으면 K10 탄약 보급 장갑차도 받을 수 있는데 희한한 일입니다. 자, 이란이 바바르 373이라고 자기네들의 이란판 S400 그 S400을 넘어서 S400보다 성능 더 좋으니까 S500급이야 라고 주장하는 바바르 373이 있는 그 이란이 지금 뭐 러시아에게 무인기 주고 자폭 무인기 그리고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량 지금 공급하고 한 그 반대급부로 지금 뭐 군함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죠. 그리고 이것도 좀 달라. S400 좀 줘. 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아니 바바르 373인데 S400을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S400의 카탈로그 성능이 좋으니까 미국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S400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폭격하러 들어갈 때 사실 좀 멈칫할 수 있는데 이 딜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튀르키예 요즘 뭐 무인기에서 완전히 그냥 뭐 날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이 앙카 드론 딱 봐도 중고도 무인기처럼 생겼죠. 중고도 무인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도 시가디언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MQ-9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상 초계기를 이제 무인화하고 말레이시아도 이탈리아에서 CN235급의 항공기입니다. 2대 도입해서 유인 해상 초계기 그리고 이거 앙카 세대 도입해서 무인 해상 초계기 이렇게 해서 유무인 복합 해상 초계 전력을 구성한다 라고 이제 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육전단 앞으로 이제 육항공사령부 그 항공사령부를 해군에서 계속 키워나가는 거 좋은데 그걸 굳이 인력을 지금 해군 인력이 워낙 적으니까 인력을 자꾸 늘려가는 이런 방안보다는 P8, 포세이돈 그리고 앞으로 P3, 도태든 P3 이 전력을 이제 무인기로 가는 이것을 염두에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기 우리나라 이 정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이 한참 무인기 치고 나갈 때 우리나라는 무인기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때 이미 늦었다라고 막 했는데 뭐가 늦었습니까? 튀르키예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F-22 날아다닐 때 이렇게 보조의 연료 탱크 달고 날아다니는 거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스텔스 성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런데 F-22가 멀리 원정 작전 갈 일도 많고 또 장거리 폭격기 앞으로 B-21 나오게 되면 그 B-21이 장거리 폭격하러 갈 때 F-22가 호위해주면 좋겠죠. 근데 F-22하고 B-21하고 항속거리 전투행동 방향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덩치를 무한정 키울 수는 없으니까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을 하는데 이걸 스텔스로 만들자. 그리고 여기 연료 탱크를 장착하는 파일런 이것도 스텔스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뭐 아무리 그래도 그 스텔스 성능은 좀 확 떨어지게 될 겁니다. 당연히 어쨌든 이렇게 그냥 주렁주렁 매다는 게 아니고 탈부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뭔가 컨포멀 탱크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F-22의 항속 거리를 늘린다라고 하는데 이런 컨셉이 당연히 이제 F-22가 되면 F-35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공군이 F-35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KF-X 앞으로 스텔스 블락3에 가서 스텔스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항속거리를 늘리는 방안 미국에서 지금 F-22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주니까 우리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단신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기계공업 장인 국가로서 높은 품질의 무기 체계를 생산해왔던 독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추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토 훈련에 참가하려던 독일의 최신형 보병 전투장갑차가 모두 고장으로 퍼지면서 급히 구형 장갑차로 대체됐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1월 초부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독일 육군의 최신형 보병 전투장갑차 푸마가 심각한 기계적 결함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 훈련에는 구형 마르더
1A3 장갑차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독일 현지 일간 도이치벨레가 현지 시각 12월 19일 보도했습니다. 도이치벨레는 크리스티네 람브레이드 독일 국방장관을 인용해서 내년 1월 나토 연합훈련에 참가하기로 한 푸마 장갑차 18대가 최근 독일군 자체 훈련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다라며 푸마 장갑차의 훈련 참가가 불가능해 마르더 장갑차가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350여 대가 배치된 푸마 IFV는 세계에서 독일군만 채택한 고가의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요. 대당 24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갑차라는 타이틀을 가진 모델입니다. 당초 독일은 노후화된 마르더 1A3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700대 이상의 푸마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요. 푸마의 가격이 예정보다 훨씬 비싸고 신뢰성도 떨어져 기존 마르더 장갑차 퇴역 계획을 보류하고 마르더와 푸마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갑차는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의 긴급 설계 변경으로 변속기와 서스펜션 계통에 심각한 결함이 끊임없이 보고되어 왔고 해치에서 물이 새는 등 차량 마감도 엉망이라는 비난을 받아 한때 기갑 강국이라는 독일 기갑 장비 산업의 명성에 금을 가게 한 장본인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 장갑차는 유지비도 일반 전차의 몇 배 수준으로 비싸 평시 주행 훈련도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이 장갑차 주행 훈련을 벤츠 스프린터 승합차로 대신한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기민당 요한 바데풀 원내 부대표는 이것은 악몽이다. 독일군 주력 장갑차로 여겨지는 푸마가 단 한 대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지금 독일 연방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의 재임 기간 16년 동안 도대체 독일군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참 멋있게 생겼죠. 중장갑차입니다. 방어력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대당 240억 원. 이야, 뭐 완전히 장갑차계의 벤츠, 롤스로이스는 독일가 아니니까 장갑차계의 벤츠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장갑차 이 18대를 가지고 나토 훈련에 참가하기로 했고 나토 훈련 참가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손발 맞춰보는 예비훈련 하겠죠? 했는데 차가 다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톱 안 되겠다. 그런데 훈련 불참할 수는 없으니까 오래된 마르더 장갑차로 대체를 한다라는 건데 정말 기가 차죠. 그래서 이거 우리 한국에게는 대단히 희소식입니다. 왜냐? 이 푸마를 바탕으로 뭐 여러 파생형을 만들고 또 이 푸마와처럼 이 KF-41 이런 것들하고 우리 AS-21 레드백 장갑차하고 호주에서 경쟁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군데에서 경쟁을 할 거예요. 우리 AS-21하고. 그런데 우리 AS-21은 문제가 없는데 푸마는 문제가 많다. 그러면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이죠. 이미지상 한국 거는 문제없다. 이런 이미지 상승 효과가 있는 겁니다. 푸마는 원래 애초에 설계를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보기륜을 5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요구 조건이 많아져 가지고 보기륜을 6개로 늘립니다. 그래서 최초에 설계할 때 서스펜션이나 엔진, 트랜스미션 이런 것들이 5개에 맞춰진 그리고 20톤대 중후반에 맞춰진 이런 그 장갑차를 염두에 두고 만든 바탕인데 이걸 더 느리고 그래서 풀 장갑을 했을 때 30톤대 후반까지 가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강력한 이런 장갑차가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느리다 보니까 기동 부분에 구동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접합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비가 새고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독일이 업체가 요구하는 무기를 만들고 업체가 달라고 하는 돈으로 결제를 해주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군이 요구하는 무기를 업체가 만들어주고 군이 원하는 가격으로 업체가 경쟁이 된다면 그 요구하는 가격에 들어오는 업체가 선정되고 이런 무기 구매 시스템이 돼야지. 독일은 워낙 지금 업체 입김이 세고 그 업체 입김에 로비를 받은 정치인들이 워낙 군을 쥐고 흔들다 보니까 업체가 요구하는 무기 군은 아니 우린 이거보다 이건데 아니야. 업체는 이게 더 좋다고 그래. 이거 해. 그리고 업체는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되겠대.
그 돈 줘. 이렇게 해서 독일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반면 교사 삼아서 이런 지경까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독일이 황당하게도 이 푸마 장갑차에 동축기관총이 없어서 동축기관총 꽂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 대신 지금 밀대걸레 이 막대에다가 지금 검은색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거예요. 동축기관총 자리에다 꽂아가지고 입으로 그냥 빵빵빵 기관총 쏴다 치고 하려고. 이거 20년 전에 한국군이 했던 스타일인데 21세기 독일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주요 특수부대들을 독일 땅에 배치하고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들을 불러들여 비밀리에 대규모 훈련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러시아 본토에 대한 사보타주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그린베르와 레인저 등 주요 특수부대들을 독일 모처로 이동시켜 우크라이나군을 대상으로 한 특수전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에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대거 참여할 것이라고 미국 유럽-아프리카 사령부가 현지 시각 12월 19일 밝혔습니다. 유럽-아프리카 사령부 예하 제7훈련사령부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은 약 30일 과정의 특수전 훈련인데요. 훈련을 위해 미국 본토에서 그린베레와 레인저가 대거 전개되어 우크라이나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수작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최소 500명의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훈련에 참여하는 우크라이나군은 특수작전사령부 예하의 각 연대에서 차출된 팀들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훈련을 기획하고 있는 미 유럽-아프리카 사령부 관계자는 훈련은 실내에서 이론 수업을 받은 뒤 훈련장에 나가 실탄 사격이 포함된 고강도 실전 훈련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더 나은 전술과 작전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어떤 훈련을 제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 부대가 확인되지 않은 육군 특수작전단 예하 몇 개 팀과 제75 레인저 연대 몇 개 팀을 교관단으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은 이번 훈련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사보타주 작전과 향후 반격 작전 때 실시할 시가전 전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군이 교육할 500여 명의 병력은 현재 우크라이나군 전체 특수전 병력이 5천여 명임을 감안할 때 대단히 큰 규모인데요. 교육을 받고 돌아갈 요원들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다시 교관단으로 활용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시가전이나 사보타주 작전에 투입될 것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훈련이 끝나는 내년 1월 하순부터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러시아 각지에서 사보타주 공작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과연 미군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게 전수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500여 명이 독일에 있는 미국 훈련장에 가서 그린베레, 레인저 이런 팀들에게 모종의 훈련을 받는다. 그게 이제 좀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한 달. 그래서 1월 중순까지 훈련을 받는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럼 이 1월 중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이 회담을 했죠. 그래서 벨라루스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참전한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은, 자, 그래서 예상이 1월 중순에 러시아가 완전히 마지막 어떤 그 전력을 집중해서 15만 명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의 북쪽 그리고 동쪽 남쪽에서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가겠다. 여기에 이제 지금 집결하고 있는 벨라루스군이 한 7만 5천 명 되니까 그 보태면 한 22만 명 되죠. 그럼 최초에 2월 24일 날 전쟁을 했던 그때 전력보다 더 많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그때 후방에서 러시아군을 교란하고 이 사보타주하고 해서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또는 뭐 탄약고, 유류 저장고 이런 데를 파괴한다든지, 이제 러시아 내륙으로 들어가서 뭐 이런 행동, 아니면 이제 들어가서 요인 암살을 한다든지 이런 작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부대들을 교육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함께 정말 마지막
대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 제2의 발지 대전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지 대전투 1944년 겨울부터 45년 1월까지 벌어졌던 이 벨기에의 아르덴 숲에서 벌어졌던 그 전투 아니겠습니까? 독일이 서부 전선에서 밀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전력 집중해서 연합군을 쳤는데 주로 대부분 이제 미군이고 몽고메리가 지휘하는 영국군이 좀 일부 있었고 이제 이런데 그 미군하고 영국군 등의 이 연합군을 독일군이 이제 치는 뭐 이런 상황. 희생은 다 비슷했어요. 연합군이 조금 더 많았던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연합군의 전력이 독일군보다 2배 이상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희생을 겪었을 때 독일군의 그 희생 비율이 더 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독일의 패망이 한 6개월 정도는 앞당겨졌다라고 평가되는 게 발지 대전투입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의 최후 대결전이 푸틴의 패망을 앞당기는 그런 패착이 되진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런 대규모 결전에서 우크라이나가 후방에 들어가서 사보타주 그리고 러시아군의 사기를 꺾는 이런 작업을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은 동향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